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5번째 매각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의 지분을 4개에서 7개 투자자에 쪼개 파는 과점주주 방식입니다. 지난달 원화의 실질 가치가 전 세계 주요 27개국 중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수출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지방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주택 거래량이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최근 은행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이자 마진 감소에도 은행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연초 대비 많게는 50%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랜 과제였던 우리은행 민영화가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으로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다 계속해서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번엔 방법을 바꿔 우리은행 주식 중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일부를 4개에서 7개 투자자에 나눠 파는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 제125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민영화를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점주주 방식이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말합니다. 이번 매각 방식의 골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48.09% 중 30%를 최소 4에서 최대 8%씩 쪼개 판다는 겁니다. 지분 4% 이상을 낙찰받는 과점주주에게는 사회이사 추천권과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매각 공고를 내고 다음 달 23일까지 투자 의향서를 받아 올해 안에 매각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매각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잠재수요에 최대한 부합하는 내용으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우리은행의 실적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다며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잠재 투자 수요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중국계를 비롯한 해외 사모펀드에도 차별 없이 매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30%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예보는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즉시 해지할 예정입니다. 당국과 관련 기관들의 오랜 논의 끝에 선택된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우리은행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낼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지난달 물가와 교역 비중을 감안한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급격히 오르면서 세계 주요 27개국 중 절상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집계 결과 한국의 지난달 실질 실효 환율은 116.93으로 전달보다 2.64% 올랐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27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실질 실효 환율은 각국 통화의 실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기준 연도보다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고평가된 것이고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됐다는 뜻입니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오른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근 스탠더드앤퍼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인 AA로 상향 조정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수출엔 더욱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이 출시하자마자 글로벌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며 흥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출시 첫날 세계 각국에서는 갤럭시 노트 7을 사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싱가포르 쇼핑센터 내 삼성 스토어 앞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삼성전자의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을 사기 위해 몰린 사람들입니다. 지난 19일 국내를 비롯 미국과 멕시코, 호주 등 세계 10여 개국에서 동시 출시한 갤럭시 노트 7이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 초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갤럭시 노트 7 공개 행사에는 현지 미디어와 거래선 250여 명이 모여 노트 7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내 반응도 역대 노트 시리즈 중 가장 좋습니다. 사전 예약 판매 대수만 40만 대, 이른 전작인 갤럭시 노트 5보다 3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상반기 갤럭시 S7의 성공에 이어 하반기에는 노트 7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갤럭시 노트의 판매량은 갤럭시 S 시리즈의 30%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은 더 커졌지만 사이즈는 갤럭시 S7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여기에 차별화된 홍채 인식과 방수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타겟층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역대 노트 시리즈 중에서 가장 흥행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최대 라이벌인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7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돼 노트 7이 출시 초반에 좋은 분위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LG전자의 신작 V20도 베일을 벗으면서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피자헛이 한국 진출 31년 만에 매각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 미국 본사는 한국 피자헛의 사업권을 매각하기 위해 최근 사모펀드를 비롯한 잠재적 인수 후보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피자헛은 지난 1985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 피자 시장을 이끌었지만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의 과당 경쟁과 소비자의 정크푸드 선호 감소 등으로 최근 2, 3년 새 실적이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이로써 맥도날드와 KFC에 이어 피자헛까지 미국의 3대 패스트푸드 모두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후 3개월간 지방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달간 지방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11만 8,486건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8%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대구와 울산 등 영남 지역의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대구는 5월에서 7월 주택 거래량이 7,7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6% 급감했습니다. 울산은 40.9%, 충남은 34.3% 각각 줄었습니다. 지방의 매매 거래 위축은 입주 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 피로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 들어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주택시장의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15만 8,9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3%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은행권의 대출 심사를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로 바꾸고 주택 구입 자금을 위한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코스피 지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독주소 코스피 지수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종목들의 수익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고공행진 속 코스피 박스권 탈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도 김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박스피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박스피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장 169만 2천 원을 기록하며 4일째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후 주가가 밀려 0.6%의 하락세를 보이며 166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일정 주가대에서 머무르는 현상을 이른바 박스피라고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007년 2000포인트를 돌파한 뒤 꾸준히 1800에서 2100포인트 안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코스피 지수는 2056.24포인트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지난주 삼성전자 신고가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가 영업 후 연고점을 경신한 것입니다. 실제 지난달 13일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현재 코스피는 2016포인트 선에 머물게 됩니다. 즉 삼성전자 한 종목이 지수를 40포인트가량 끌어올린 셈인데요. 문제는 삼성전자 외에는 오른 종목이 많지 않아 투자자들은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를 그다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19일 코스피는 연고점을 새로 썼지만 주가가 오른 종목은 329개, 내린 종목은 474개로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의 상승 랠리는 삼성전자 독주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요 며칠 새 삼성전자가 연일 화제였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장 중 18.1%에 달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우선주를 더하게 된다면 20%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즉 전체 코스피 시총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코스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아니라 삼스피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코스피 지수 전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삼스피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다른 종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독주는 코스피의 상승 랠리에 관한 착시 현상뿐 아니라 다른 종목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게 되면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투자에 있어 삼성전자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기존에 편입되어 있던 다른 종목을 팔고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의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달 13일에서 이달 18일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2조 1,596억 원가량의 자금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코스피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업계에서는 갤럭시 노트 7의 인기와 함께 올해 연매출 200조 원, 영업이익 30조 원 시대를 사상 두 번째로 맞을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증권사들은 실제 목표 주가를 높여 잡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평균 180만 원, 일부에서는 200만 원까지 높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쏠림 현상이 코스피의 악재가 되는 대장주 독주의 역설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보다는 이번엔 코스피 전체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미 주가가 박스피 1차 상단으로 불리는 2050선을 넘어선 데다 통계적으로 시총 1위 기업이 신고가를 경신하면 일정 시간 후 지수도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기금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저금리에 따른 배당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박스피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고공행진에 힘입어 이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지 향후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순이자 마진 감소에도 상반기 단기 순이익을 끌어올린 은행들이 호실적을 지렛대 삼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을 흡수해 몸집을 부풀린 KB금융과
적극적인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인 하나금융, 민영화를 앞둔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주들이 연초 대비 많게는 50% 이상 주가를 올렸습니다. 몸집이 커 변동폭이 작은 은행주가 이처럼 단기간에 걸쳐 급상승한 건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체질 개선, 다른 업종에 견저 현저히 낮은 주가 순자산 비율, 우리은행 민영화 이슈, 배당 확대 정책 등의 영향이 상승 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금융은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를 후원해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에 이은 스포츠 마케팅 대박에 성공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명가가 된 KB금융은 2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인 비인기 종목 유망 선수 후원에도 나서고 있어 KB금융의 안목이 또 한 번 성공을 거둘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얼음 활주로를 평균 시속 120에서 150km의 속도로 시원하게 질주하는 봅슬레이는 빙판 위의 포뮬러1으로 불립니다. 0.001초 단위로 순위를 가르는 섬세한 종목이기에 장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연습장은커녕 연습할 썰매도 없었던 한국은 봅슬레이 불모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KB금융은 지난해 4월부터 국가대표 봅슬레이 선수들을 후원하기에 나섰고 1년도 안 돼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국가대표 원윤종, 서영우 선수가 지난 1월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KB금융은 스타 선수보다 비인기 종목이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를 찾아 후원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내는 스포츠 마케팅 명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번 리우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딴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와 피겨 여왕도 KB금융의 그림자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박 선수는 이미 세계적인 선수였지만 2008년 이후 슬럼프에 빠져 5년간 후원 없이 대회에 참가해왔는데 이때 박 선수를 지원하고 나선 곳이 KB금융이었습니다. 특히 KB금융은 김연아 선수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2006년부터 후원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김 선수는 현재도 KB금융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끈끈한 인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은 국내에서 열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컬링,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등 비인기 종목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박인비 선수에 이은 KB금융의 안목이 평창올림픽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홍규입니다. 인공지능을 갖춘 신용카드가 주인을 알아보고 개인 비서 역할을 해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카드업계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객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한카드의 펀페이봇 어플리케이션. 6개월간의 소비 내역을 분석해 소비자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비용 관리를 원하는 항목에 데이트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패밀리 레스토랑과 영화관 등 관련 업종이 나타납니다.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지름신이 오는 날짜를 파악하고 사전에 알림 메시지까지 제공해줍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개인 비서와 같은 서비스를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금융업에도 좀 접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많은 경험치가 좀 축적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례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카드 소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니까. KB국민카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 오퍼링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의 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해 고객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BC카드도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로 소비 패턴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마케팅 프로파일링 시스템인 아입스를 지난달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카드 결제 기록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어와 SNS 게시글 등을 통해 소비자의 특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삼성카드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고객 상담과 상품 개발, 마케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3월 알고리즘 랩 부서를 신설해 알고리즘 개발에 본격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개발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토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황입니다. 최근엔 고위 공무원의 부인이 동탄에 땅을 산 뒤 도로 신설 계획 등으로 10배 이상의 차익이 예상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땅을 사 형질 변경을 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과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치가 낮은 땅값을 높이기 위해선
형질 변경과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라면 형질 변경을 많이 이용합니다. 형질 변경은 절토와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관할 시군구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후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용적률과 건폐율이 정해지는데 이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조례가 어떨 때는 법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조례를 못하게 막는 게 있으니까요. 꼭 해당 시군구에 가서 완청 앞에 있는 설계사무실이나 토목설계에 가셔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인지를 확인해. 토지의 용도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민원을 넣어 변경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도 변경이 될 만한 곳을 예측하고 미리 선점하는 방법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전용 주거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등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달라져 땅의 가치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정부의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인데 신도시 예정지와 택지 개발 예정지구, 산업단지 후보지, 경제자유구역,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 인근 그린벨트 지역이나 관리지역,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 등입니다. 업계에선 정부의 개발 계획을 알기가 쉽지 않은 만큼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 계획에 주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은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미리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유행보다는 자신의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나만의 특별함이 있는 제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각자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만드는 맞춤 제작이 활발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가 늘면서 패션 뷰티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가 활발합니다. 아디다스는 운동화를 맞춤 제작할 수 있는 마이 아디다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품절된 인기 모델도 주문 제작할 수 있고 각자의 취향대로 소재부터 안감, 끈 색상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문구까지 새기고 나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운동화가 완성됩니다. 럭셔리 명품백 구찌도 이제는 DIY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가방 트리밍을 자신이 원하는 소재로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나비, 도마뱀, 장미 등 다양한 동식물 모티브 자수 문양을 취향에 맞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찌의 DIY 서비스는 아직 밀라노 구찌 플래그샵 스토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 구찌 스토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내 피부에 딱 맞는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라네즈는 맞춤형 립스틱을 필두로 올 11월에는 수분크림 등 기초 화장품으로 맞춤형 제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이 아디다스 운동화와 라네즈의 마이 투톤 립밤 립스틱은 기존 제품보다 각각 10에서 15%, 5,000원 비쌉니다. 이렇듯 커스터마이징 제품은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나만의 특별함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사물 인터넷과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 원 중 27만 원은 세무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 부동산 소득은 87조 7,084억 원이었으나 국민계정상 개인영업 2년은 120조 4,139억 원으로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소득 파악률은 93.4%로 자영업자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월급쟁이의 소득은 대부분 세무당국에 포착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100만 원 중 27만 원꼴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셈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 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 탈루가 상대적으로 쉬운 탓입니다. 소득을 탈루한 자영업자들은 보통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소득 규모를 줄이는 꼼수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 3개월이 가까워져 오지만 보험사들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보험금 가운데 20%가량인 213억 원을 아직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료주가 실적 실망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장 초반 줄줄이 52주 신저가로 추락했습니다.
편의점 CU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령대별 도시락 매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도시락 구매 비중이 2014년 27%, 2015년 31.1%에 이어 올해 상반기 32.9%까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은 소규모 수목장을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